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그 코로나를 해석하다라는 주제로 네 번에 걸쳐서 생물학적 의미, 영적 교훈, 또 사회문화적 충격, 의학적 솔루션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생물학적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가.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정말 그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또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4월 3일 하루에 그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피크였는데요. 그다음에 사망자로는 4월 7일에 그 7,385명이 사망했으니까 이날은 이제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 내리막길 약간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추세가 더 이상 폭발적으로 그 성장하지는 않는다, 확산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또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보면은 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딱 이제 저거 보면서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망의 세력이 있구나. 정말 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잘 걸리지 않는가? 또 걸려도 죽지 않는가? 아주 그 독특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독감과 다른 아주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통계인데요. 감염률이 즉 미성년자들은 0에서 19에는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감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해서 85세 이후에는 25%가 그 감염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놀라운 통계인데 이거 보시면 사망률이 0에서 9세에 0.1%라고 돼 있는데요. 그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9세까지는 거의 사망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대까지는 그 40세 이전에는 0.2%고요. 그다음에 40대는 2배고 50대는 6배고 60대는 무려 18배죠. 지금. 그다음에 70대는 40배고 80대는 뭐 거의 한 70배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사망률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릴수록 거의 사망자가 없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강합니다. 청소년들은 면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감염이 안 되는 게 바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말하자면 이 특성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면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면역이 떨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자나 기저질환으로 면역이 떨어진 분들, 또 젊은이들 가운데 가끔 걸리는 사람이 있죠. 면역이 바닥인 젊은이들, 지 맘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젊은이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사망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면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19를 붙였고요. 질병 이름은 우리가 코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7번째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감기로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5번은
2003년에 사스고요. 6번은 2015년에 메르스였고 지금 7번째 발생한 거죠. 근데 사스나 메르스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사망률은 높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스페인 독감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최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 인류의 아주 흑사병 이후에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친 삶을 파괴했던 그런 독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50년 주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딱 50년 전에 홍콩 독감이 생겼어요. 그때는 5억이 감염돼서 100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51년, 1년 동안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비를 해가지고 막강한 것이 준비돼가지고 1년 후에 51년 만에 발생을 했는데 이제 4월 13일 현재 185만 감염에 11만 4천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아마 그냥 300만 명 정도 막으면 잘 막는 거다. 사망자도 15만 명에서 또 20만 명에서 막으면 잘 막는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본래 이 숙주가 박쥐입니다. 박쥐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감염을 일으키지 않아요. 박쥐는 공생합니다. 근데 이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올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RNS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심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점액질에 50배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보다 50배나 전파력이 빠르다. 또 놀라운 것은 저항력이 낮거나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강력한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일어난 거하고 중국에서 일어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변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는 맥을 못 추지만 약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도 대남병원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연쇄적으로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免疫이 떨어진 사람들에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사망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항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강이 아니라 구강으로 감염이 된다. 어린아이에게는 감염이 잘 안 되고 잘 죽지 않는다. 면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스는 여름철이 되면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뜨거운 열대 지역에서도 감염이 생기고 있으니까 기후와 관계가 없고 모든 나라에 전파됐고 치료제가 없고 또 잠복기가 14일까지 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감염된 줄 모르고 1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매우 강력해가지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하루 만에 100만 개로 증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31번 확진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수억 마리를 막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열과 마른 기침과 호흡 곤란이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변종하면서 얼굴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감염의 경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우한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죠. 근데 계속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한 지역과 기타 지역은 사망자 수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우한은 5%에 가깝지만 기타 지역은 0.7%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교민들이 입국하면서 생겼고 신천지 교인을 통해서 확산이 됐죠. 근데 낮은 치사율이 특징입니다. 중국은 중국인 관광객,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생겼지만은 검사를 안 했던 것이 검사를 확대하자 최근 6천 명을 넘어서게 됐죠. 이태리는 중국과 1대1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을 때 이태리 내에 중국인들의 8만 고용자와 40만 거주자와 600만 관광객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퍼뜨렸던 것이죠. 이란은 중국을 다녀온 이란 사업가가 그 콤이라고 하는 시아파 성지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죠.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정부 요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과 미국은 이태리 관광객들이 말하자면 봉쇄 조치를 내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이태리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이태리 이민자들, 친척들을 향해서 갔고 미국 전역에 있는 친척들을 향해서 갔어요. 물론 관광객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미국에 발생한 10대 주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8개 주가 이태리 주민들이 이주민들이 제일 많은 주예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과 이태리와 스페인은 열악한 공공의료제도 때문에 노인 중심으로 감염되다 보니까 치사율이 10%를 넘어가는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생겼고요. 미국은 확산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검사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독일은 젊은이 중심의 감염이 됐고 독일 사람들의 건강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또 훌륭한 치료 시스템이 있어서 비교적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스웨덴은 집단 감염을 유도했죠. 왜냐하면 빨리 죽고 빨리 끝내자는 거죠. 그걸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면역이 없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채택했는데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터키는 제가 그 직전에 있었던 곳인데요. 중국을 막고 한국을 막았기 때문에 거의 없었어요, 감염자가. 그런데 뭘 막지 못했냐면 유럽 관광객들을 방치한 그것 때문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67만 명의 관광객이 터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인이 된 거죠.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거의 한 5만 명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폭발적인 그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왜 유럽과 미국은 실패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초기의 확산 단계에서 막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중적인 그 접촉자들을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또 계속 검사하고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국가에서 쉬쉬하다가.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미 확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발열자에게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자에서만 검사해서 그들을 사망으로 가는 걸 막는 집중적 치료를 시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모델이죠. 왜냐하면 이미 폭발한 상태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 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은 중국식 모델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열자들만 조사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각자 시민 역량을 확대해서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구조로 갔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사망자 관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확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집중 면역 관리와 이뮨 부스터를 통해서 감기, 독감, 대상포진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자주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군이에요. 그다음에 초고령자는 위험군입니다. 당연히 사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심장병이나 암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해 보면 흡연자들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흡연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고위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지금 흑인들이 비율이 높아지는 사망자가 바로 이제 그런 거다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의사들이 이제 아무리 방독면을 쓰고 뭐 해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사망자를 관리해서 더 이상 위험군들이 사망자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비와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는 수비 중심의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과 자연을 누리는 것, 햇빛 쬐기, 감사하기, 충분한 수면, 림프절 마사지, 좋은 책을 읽기, 사랑하고 웃기. 그러니까 이런 그 통해서 수많은 그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대식 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백혈구가 증가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도저히 코로나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이 공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수비만 하고 있는가? 공격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공격은 이미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뮨 부스터를 투여해서 이뮨을 높이는 것이죠. 면역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그 이뮨 푸드를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먹는 것과 또 이뮨을 높이는 각종 치료들을 면역 요법을 통해서 면역을 높여주면 바로 이 경증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중증 환자들이 사망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을 가장 강한 공격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그 세균학 실험이 있었어요. 2학년 때인가요? 세균학 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 재밌는 그 연구를 했었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배지에다가 이렇게 딱 그 대고 하루 동안 배양을 하면은 수십만 마리의 그 세균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손을 씻어가지고 씻은 손을 가지고 배지에 묻혀서 배양을 해보니까 또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누로 씻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배양을 해서 이제 배지를 보니까 또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면역학을 공부했어요. 면역학을 공부했더니 뭘 알게 됐어요? 아무리 세균이 많아도 면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아무도 이제 손을 씻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것이 면역이라는 거예요. 면역 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마크로파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인식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마크로파지예요. 경찰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몸에 2천억 개가 있으니까 정말 이 싸움이 되지가 않죠. 100만 마리가 들어왔다 한들 2천억 개가 있는 마크로파지를 이길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몸에 있는 7천억 개의 임파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임파구, T임파구, 그다음에 NK셀 이런 임파구들이 있어요. 이런 임파구들이 7천억 개가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조 개의 마크로파지와 임파구가 동원되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면역이 강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코로나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쪽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 이걸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마크로파지가 제거를 합니다. 2천억 개라 그랬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래도 속여가지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크로파지가 상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헬퍼 T 세포예요. 그래서 이 헬퍼 T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것이 B 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면 퇴치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려우면 계속되면 킬러 T 세포를 통해서 소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젊은 사람 가운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면역이 강한 게 아니에요.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강한 사람에게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면역이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면역 상태를 알 수 있는가? 그 면역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체온을 측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도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반영이 안 됩니다. 면역 상태를. 근데 이 체온은 제가 독일에서 연구할 때도 처음 알게 됐는데 체온은 가장 정확한 인체 면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이나 불규칙한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죠. 암에 잘 걸리고 바이러스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체온이 36.5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리듬을 그리고 또 체온이 이렇게 높아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면역이 낮으면은 불규칙하면 또 체온이 낮으면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니까 집중적으로 그 이뮨푸드, 면역을 높이는 식생활, 이뮨 부스터를 먹고 열을 높이는 온열 치료를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면역을 높여서 그 말하자면 이길 수 있는 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정말 이 면역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면역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 세균보다도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핵심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면역력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달려가는 또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